오늘 첫 번째 해외 이슈는요. 우선 미국 이슈입니다. 미국 이슈. 항상 CNN을 먼저 하면은 미국 국내 이슈 먼저 보게 되는데 지금 CNN이 계속 뭐 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내년에 취임하면은 미국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지금 계속 기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내세웠던 그 공약 있잖아요. 공약. 그 공약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는 보건 상황들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 보건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나왔고 오늘은 교육 과정.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미국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CNN이 그 분석 보도를 내놨습니다. 크게 5가지가 변한다는 그 5가지가. 사실 이게 뭐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대한민국이랑 상관이 없지요. 사실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사물이 볼 정도의 이런 정치적인 식견이 있는 우리 사물이 패밀리들은 이 국제적인 것도 또 안목이 있으셔야 되니까 알아두면은 뭐 나쁠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트럼프 공약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트럼프는요 지금 어떤 공약이 있냐? 바이든 정부에서 학생들한테 좌파적 세뇌를 시켰대요. 좌파적 세뇌. 원문을 그대로 보면은 레프트 윙 인닥트리네이션. 좌파적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좌파적 세뇌당한 거를 제거하는 거. 그 제거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육부를 폐지해버리겠대요. 교육부. 여기서 말하는 교육부는요. 어떤 교육부냐? 연방교육부. 연방교육부를 폐지해버리고 그 권한을 다 주정부로 보낸다는 거죠. 주정부로. 근데 이게 듣기에는 우리도 그거 하잖아요. 지방자치. 근데 지방자치의 개념이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세죠. 미국은 진짜 그냥 주가 하나의 거의 나라라고 봐도 다 맞죠. 주 안에서 행정, 사법, 입법이 다 있으니까 미국은 주가 거의 하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주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플러스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는 지출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만큼 사실은 돈을 지출했는데 앞으로 주정부한테는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갖고 돈 지출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뭐 요번에 의회도 트럼프가 다 장악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교육부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가난한 가정들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다 단계적으로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2번째는 그 전국적인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 이건 뭐냐면 학부모를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공립학교 이외에 사립학교나 종교학교 등으로 보낼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죠. 좋아할 수 있고, 이거는 트럼프가 진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것도 공화당 이 상원 이 법안이 통과된 문제들인데, 이런 법안 같은 거 다 트럼프가 밀어붙이면 2년 안에는 다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이죠. 3번째가 이제, 가장 트럼프가 그 정치적으로 자기들 색깔을 강조할 수 있는 건데, 뭡니까? LGBTQ 플러스 학생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 LGBTQ 플러스 학생 권리를 굉장히 확대를 했거든요. 레즈비언, 게이, 이런 성소수자들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은 차별금지법?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은 비교도 안 돼요. 굉장히 학생들을 그 LGBTQ 플러스 학생 권리를 굉장히 존중하고 굉장히 넓혀 왔었는데 심지어 그 트랜스젠더들이 이 트랜스젠더들의 그런 이 운동
참여 같은 것도 바이든 정부에서는 허용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 들어와갖고는 이거 제한하겠다는 거죠.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보수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죠. 아, 맞아. 이거 해야 돼.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게, 이미 공화당 쪽에서 그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요, 공화당이 법적으로 이 제기해가지고 이게 이미 그 뭡니까? 그 규정이, 효력이 정지 상태예요, 이미. 이거 지금 연방정부가 다 한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이슈화는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주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뭐 실효성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 CNN은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학부모 권리와 커리큘럼 개편이라는 건데,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지금 미국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종 이론, CRT라고 합니다. 인종 이론과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거, 그런 것들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연방 자금 지원 중단하겠다는 거죠. 인종이라는 건 뭐냐면 차별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건 그냥 개인의 일탈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정책, 문화, 아주 구조적으로 차별할 수밖에 없는 뭐라고 할까, 이런 토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거 맞는 말이거든, 사실요.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앞으로 연방 정부가 돈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 다 보수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죠. 그럼 5번이 전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학생 대출 및 대학 재정 지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원이라고 해갖고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게 돈 지원하고 재정 지원해 주는 거, 그것보다 여기 더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세이브 플랜이에요. 세이브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이브 플랜이 뭐냐면은 저소득층 그 자녀들 있잖아요. 거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실은 이런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5번 같은 경우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CNN은 바이든 정부, 이 트럼프 정부 들어와갖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교육 관련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보수적 가치를 강화하는 그 정책들이라는 건데, 그럼 어쩔 수 없죠, 뭘. 보수 정부가 들어왔는데 보수적 정부 그 가치가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다만 주요 공학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의회 승인이라든가 규정 변경 절차가 있어야 해갖고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거다. 법적인 문제야 뭐 통과되겠죠. 그런 겁니다. 이게 오늘 CNN 첫 번째 이슈였고요. 근데 사실은 CNN 두 번째 이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슈야 뭐 미국 국내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런데 두 번째 이슈는 국내 이슈가 아니죠. 이거 오늘 외신들, 유명한 언론들의 다 일면으로 도배가 된 기사입니다. 뭐냐면 바이든이 우크라이나한테 미국의 장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허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기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쏠 때, 러시아랑 싸울 때 무기를 쏠 때 무기가 굉장히 제한돼 있었어요. 제한. 어떤 제한이 있었냐? 거리 제한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본토를 막 칠 수 있는 이런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거 못 쐈거든요. 미국이 그런 거 제한했어. 왜냐면은 그러다가 러시아랑 전면전 나면은 전쟁이 커지니까.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이 장거리 미사일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허용을. 이거 왜냐면 오늘 보도를 보면은 이번 결정은 모스크바가 약 5만 명의 병력을 크루스크 지역에 배치하고 또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을 위한 참전한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미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무기가 주로 크루스크 지역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크루스크 지역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차지한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러시아만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러시아 땅을 차지했어요. 이게 어디냐면 크루스크.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단판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차지한 땅까지는 그냥 차지한 나라가 갖는 걸로 하자 해버리면은 우크라이나는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기를 쓰고 러시아 땅 쿠르스크 여기 장악하고 있으려고 지금 엄청 애쓰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를 협상 카드로 써야 되니까. 근데 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요 미사일 쓸 수 있게 지금 한다는 거죠. 러시아는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지금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청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가능한 오래 유지하도록 지금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예요. 지금 러시아 열받았죠. 러시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면 러시아는 지금 쿠르스크를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몰아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협상할 때 어려워지니까. 근데 미국은 이렇게 미사일까지 지금 허용하면서 장거리 미사일까지 허용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지금 가능하면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번에 우크라이나의 이 젤렌스키가 이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 미사일 사용을 요청을 했지요. 요청은 이미 옛날부터 했어요. 옛날부터 했는데 그리고 미 의회에서도 이거 허용해라 라고 이미 통과됐어. 근데 바이든이 계속 막아왔죠. 안 돼. 그러다가 요번에 바이든이 허용을 한 거예요. 요번에 허용한 무기가 어떤 무기냐? 앞에 보이는 에이텍 엄스라는 이 미사일입니다. 에이텍 엄스.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 장거리도 아니에요. 200마일, 한 320km 정도 날아가는 거리인데 이런 미사일 갖고 뭐 하는 거냐면 이 군 기지라든가 아니면 주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거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러시아는 그 사정거리에서 다 지금 벗어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러시아 공군기지 같은 데를 쳐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러시아 공군기지까지 또 안 간다고 오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1만 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어 러시아군과 함께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방어작전뿐만 아니라 공격작전도 지원할 것이고 또 러시아군의 자원을 다른 지역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해준다는 면에서 북한 군이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과 또 제한된 무기 재고 문제 때문에 이 에이테멈스 이 무기 이 미사일 제공을 꺼려왔어요. 근데 이번에 과감하게 허용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이슈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이미 이 무기를 지원했는데 앞으로 이거 무한정 지원은 안 되는 거죠. 바이든은 본인 있는 동안 하려고 하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바이든이 쓸 수 있는 지금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71억 달러 정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에이테멈스를 언제까지 제공할지는 이거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정권 바뀌면은 끊기는 거지. 트럼프가 본인이 당선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끝낼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바이든이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갑자기 쓰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또 엄청 비판도 있습니다. 그 비판하는 게 요번에 폴리티코에 실렸죠. 폴리티코에 보면은 이거는 바이든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본인이 있는 동안 러시아와 미국 관계를 최대한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그 상태로 지금 이 짐을 트럼프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다라고 또 비판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분명히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요번에 공화당 강경파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지원하려면 진작에 하지 왜 지금 하냐. 진작에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미 허용을 했고 진작에 해서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나토라든가 미국한테 유리하게 오늘 기사에 따르면 그래요. 전쟁을 일찍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이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임기 마지막 때 왜 이렇게 무리수를 더 가지고 러시아와 관계를 더 악화시키느냐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군사위원회 고위위원인 로저 워커는 이번 결정이 러시아의 불법적 공경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가 오래전 승인한 지원을 바이든 행정부가 고의로 지원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전쟁이 미국과 나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종료될 수 있었는데 바이든이 이런 초당적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하원 정보위원장 마이크 터너는 이번 결정을 오래 기다린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젤렌스키가 대통령의 요청에 젤렌스키 요청에 더 일찍 응했어야 한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제한도 더 해제해가지고 더 많이 지원하라. 뭐 그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허용한 아까 말했던 이 에이테엄스 사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군사기지, 또 탄약고, 병력 직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미 그 전장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이미 군사 자산을 이 미사일 사정거리 밖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번 결정은 러시아 및 북한 병력이 대규모로 배치된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 방어에 그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영국과 프랑스가 제공한 장거리 스톰 섀도우 미사일 사용도 허용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걱정이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고지전 있잖아요. 고지전. 이제 평화협상 하기 전에 정말 이 뭐라고 할까 모든 걸 걸고 지금 총력전 지금 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러시아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까.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응을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조치가 민주당 안에서도 너무 늦은 조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제이크 오친클로스는 러시아의 석유 정제소와 군사 거점을 공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토가 러시아와 독재 정권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반면에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번 결정을 무책임한 전쟁 확대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아까 일부 상원 의원들은 진작에 해줘 지금 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또 지금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임기 2달밖에 안 남은 게 2달이 뭐야? 1달 좀 넘게? 2달도 안 남은 게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가지고 왜 무책임하게 전쟁을 확대하냐라고 지금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전쟁을 즉시 종결하겠다고 약속했고,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바이든이 의도적으로 새 행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지금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봐도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최근 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러시아와 북한 병력의 그 다중 공격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돈바스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일부 지역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점점 더 지금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막 공격하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자기들이 유리하게 지금 차지하려고 엄청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역의 민간시설과 전력망을 겨냥하며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군사적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조치로 우선 보이지요. 그런데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전쟁 확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 기사가 오늘 폴리티코의 이런 분석 기사였습니다. 폴리티코에 또 오늘 되게 중요하고 오늘 제가 메인 주제를 잡은 기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러시아의 그 탈영병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탈영병 이 막심 쿠즈미노프를 누가 죽였냐 누가 지키지 못했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막심 쿠즈미노프가 누구냐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난 다음에 러시아에서 최초로 헬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로 투항한 사람이에요. 투항한 군인, 헬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기 때문에 본인은 투항한다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러시아의 그 헬기 조종사가 투항을 했어요. 우크라이나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쿠즈미노프는 우크라이나에서 진짜로 영웅 취급받았지. 영웅. 진짜 의로운 영웅 취급을 받았고 러시아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근데 쿠즈미노프가 그 우크라이나 와가지고 그냥 투항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했냐면은 그 선전대 역할을 했어요. 선전대 역할을.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들한테 넘어와라, 투항하라, 그런 선전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본인이 하지는 않았지만 뭐 우크라이나 그 군으로 참전해가지고 전쟁에 나갈 거다 막 그런 말도 하면서 하여간 우크라이나에서 그 이 뭡니까 선전할 수 있는 용도로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래갖고 이 러시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했냐,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실제로. 러시아가 굉장히 분노했지.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러시아에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난 친구래요.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근데 이제 투항할 때 아마 본인 말대로 이게 불의한 전쟁이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 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그 보상금으로 그 전시법이 있어. 전시법에 있으면 투항한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는데 그게 얼마냐면 하나로 한 7억. 작은 돈 아니죠. 우리한테도 큰 돈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7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우크라이나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스페인으로 갔어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너 스페인 가면은 위험할 수 있어,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스페인으로 가갖고 자기는 좀 자유스럽게 숨어서 살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스페인으로 갔는데 이 스페인에서 금년 2월에 스페인 빌라 호요사에서 괴한 2명한테 총을 6발 맞고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총 맞아 죽인 게 아니고 총으로 쏜 다음에 차로 밟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현지 경찰들의 말에 따르면 이게 메시지라는 거죠. 뭐냐면 네가 어디에 가고 어디에 있던 우린 반드시 너를 죽인다라는 그 메시지래요. 근데 이 차가 뭐냐면 이 쿠즈미노프 죽기 전에 이틀 전에 그 도난당한 차량인데 이게 이렇게 전소돼 가지고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탄피 같은 거 있죠, 총알 같은 거, 이게 사실은 구소련 이 러시아제 총알이라는 거고 이 죽음은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라고 지금 다 믿고 있습니다. 예. 이건 분명히 러시아가 죽인 거라고, 러시아가 암살한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 쿠즈미노프의 죽음으로 사실은 러시아 병사들, 그 우크라이나에 그 지금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러시아 병사들이 지금 투항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쿠즈미노프의 금년 2월달 죽음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병사들이 겁먹고 투항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정말로 죽여요. 세계로 나가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죽이잖아. 요번에 사실은 쿠즈미노프도 신분을 감추고 모래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걸렸냐면은 러시아에 여친이 있대요.
근데 그 여친을 자기 있는 지역으로 몰래 오라고 아마 통화를 했나 봐. 그러면서 위치가 발각이 된 거죠. 그래갖고 죽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 정부가 유럽 내에서도 어디에 있던 적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사람들을 사가지고 죽일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줬고, 왜냐면 스페인이 무슨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나토에 포함된 나라인데, 러시아에서 이 의뢰받은 암살범들이 활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 있던 죽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의도했던 그 탈영의 이점 홍보가 완전히 무색해졌다. 쿠즈미노프의 죽음은 우크라이나의 선정 승리를 오히려 크렘린의 메시지로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지금 폴리티코가 이번에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 폴리티코 이슈였고요. 다음 세 번째는요, AP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그 중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서점 있죠, 서점들에 대해서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하나 봐요. 단속.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책을 운영하던 서점 주인들이 해외 나와갖고 뭐 미국 혹은 뭐 일본 뭐 또 어디야 해외 나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중국 서점을 열어가지고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중국의 서점 탄압 속 해외에서 번창하는 중문 서점. 야, 내가 이게 80년대, 90년대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냥 국내에 있는 서점들도 잘 안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에서는요, 서점들이 서점들이 이런 민주화 또 사실은 우리도 옛날에 사실은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 운동권 민주화 운동했던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서 인문 서점을 많이 열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80년대야, 80년대. 근데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나 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탄압받으면서 쫓겨나는 건데, 아니, 너무 참 이거 보면은 한심하죠, 진짜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니, 서점이 뭐 대단하다고, 이게. 응? 거기 있는 책들을 뭐 얼마나 본다고, 사람들이. 오히려 탄압하면은 더 시끄럽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놔두면은 사람들이 안 봐요. 이 책 보는 게 쉽습니까? 근데 이걸 탄압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기사를 보면요. 이건 인터뷰 기사로 시작이 됩니다. 워싱턴 DC 두폰 서클에 위치한 JF 북스라는 서점이 있는데 여기 주인이 유마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유마오는 6년 전에 상하이에서 중국 정부의 그 탄압으로 서점을 폐업했어. 그리고 나서 이 워싱턴 DC로 온 거죠. 그리고 지금 6년 만에 책이 한 1만 권 있는 서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대요. 1만 권. 야, 1만 권이면 크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는 당국의 압력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하면서 지금 뭐 얘기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 독립 서점이 공산당의 단속과 그 검열의 새로운 전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몇 달간 최소 12개 이상의 서점이 폐쇄되거나 폐업 위기에 처했고 이미 제한된 언론 자유의 공간을 더욱 축소시키고 있대요. 난 이게 너무 웃겨요. 이거 보면서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중국?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무슨 서점을 차라리 막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 언론사 같은 경우 방송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한테 직접 전달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규제한다고 쳐. 근데 서점을 서점 중국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나? 하여간 서점을 탄압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게 좀 되게 의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출판물에 대한 엄격한 지금 통제를 가하고 있고 독립서점은 복잡한 규제 아래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그
정부 조직 중에 뭐가 있냐면 국가 반포르노 및 불법 출판 사무소라는 요 기구가 있대요. 이 기구가 지금 서점들 또 인쇄소 거리의 판매업자들에 대해서 막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하이에서는 불법 출판물의 인쇄, 복사 또는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서점과 인쇄소를 엄청나게 조사하고 있대요. 독립 서점 주인들은 정치적 탄압뿐만 아니라 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과 같은 경제적 압력도 동시에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맞는 거죠. 서점 그 놔둬도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근데 내가 너무 웃긴 거야. 오히려 정치적 탄압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요새는 사람들이 책을 안 봐서 문제인데, 그래서 이 정부가, 이 공산당이 정말 그냥 놔두면 되는 거를 일을 괜히 키워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독재자들은 그냥 조금의 그런 비판이라든가 조금의 이런 균열도 허용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진핑이라든가 주 공산당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상하이의 예술 서점 창립자인 위안디는 2023년 6월, 작년 6월에 체포되었고 현재 혐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서점 주인인 왕인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8월달에 서점이 폐쇄가 되었고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사람들, 유명했던 서점들 주인 중에 서점이 폐업된 곳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해외로 나와 있는데 주로 홍콩, 홍콩은 괜찮나? 홍콩, 대만, 중국 본토에서 시작된 서점과 현지 출판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대요. 그리고 주로 보니까 중국 이민자들이 많은 곳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는 그래서 안 들어왔나 봐. 중국 이민자들이 많은 곳에 가갖고 지금 서점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기사에 따르면 잘 되고 있대요. 잘 될까 근데 좀 이상해. 그러면서 그 서점의 존재 자체가 저항과 반항의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저항과 반항의 이런 공간으로 서점이 이제는 존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중국 이 서점 주인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중국 내 서점의 억압은 단순한 책 판매를 넘어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을 억누르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해외로 이주한 서점들은 검열을 벗어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번영하고 있다. 이게 AP통신의 이 보도였습니다. 다음은 BBC입니다. 방송하는 사이에 우리 타비 아빠님 오셨고, 그리고 칠발 낙지님 오셨습니다. 이 뭡니까? 딥스 블랙롤, 블랙스톤, 카길 등 유대자본이 돈바스에 엄청난 투자했는데 다 날리게 생겼다고. 아까 이 돈바스 지역 얘기하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BBC에서도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나이지리아의 최대 부호가 앞에 보이는 억만장자 알리코 당고테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래요. 근데 이 사람하고 지금 나이지리아의 석유산업 카르텔, 이 사람은 지금 얘네들을 석유 오일 마피아라고 부르는데 그 석유 오일 마피아와 지금 한판 승부를 한다는 거죠. 한판 승부를. 어떤 내용이냐?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서 최대 산유국이래요. 산유국. 나이지리아에서 엄청나게 석유가 많이 나오나 봐요. 근데 골 때린 게 뭐냐? 나이지리아 안에 석유 정제 시설이 굉장히 부실하대요. 부실하대.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나이지리아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원유가. 그 원유를 수출을 해. 그럼 수출한 다음에 본인은 또 석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쓰냐? 자기들 나라에서 나오는 석유를 못 쓴대요. 정제 기술이 없어갖고. 그래서 수출을 하고 비싼 값으로
정제된 석유를 사온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비싸게 파는 거죠. 황당하죠. 아, 자기 나라에서 석유가 넘쳐나는데 자기 나라에서 아니 아무리 돈이 없고 기술이 없겠습니까? 이거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정제시설 잘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라 원유로 정제해서 국민들한테 사실은 석유를 싸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정제된 석유를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비싸게. 그런데 이 나라에서 그 석유 카르텔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정제 기술을 일부러 발전시키지 않는 거죠. 그게 국가적으로는 국민들한테는 손해지만 자기들한테는 이점인 거야. 이점인 거야. 이게 정부까지도 카르텔이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를 그냥 팔고 비싸게 정제된 석유를 사와갖고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리코 당고테가 이거 말이 안 된다 해갖고 우리의 원유를 우리가 정제해서 우리가 쓰고 그걸 팔자.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나이지리아 정부를 포함해 가지고 그 카르텔이 똘똘 뭉쳐 가지고 그걸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막고 있다는 내용. 그래서 지금 이 당고테가 열받아 가지고 저것들은 오일 마피아다 하면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나이지리아 정부는 2023년부터 연료 보조금을 중단하면서 지금 연료 가격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높은 연료비와 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하네요. 당고테 정유소는 자국 통화인 나이라로 원유를 구매하고 정제 연료를 판매함으로써 외화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여전히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이 카르텔이 당고테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원유 우리가 정제해서 우리가 값싸게 쓰자 이걸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당고테의 정유소는 나이지리아 석유 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과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당고테를 막 응원할 것 같죠. 근데 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국민들은 어느 나라건 간에 이 무시하고 이 무식한 국민들이 있죠. 자기들한테 자기들의 목을 죄이는 그 정치 세력을 막 지지하고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오늘 BBC 내용이었고요. 나이지리아에서 이런 지금 이 억만장자와 오일 마피아들이 뭐 싸움이 벌어졌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디언. 제가 스포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은 가디언에 그 축구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왜 가져왔냐? 손흥민과 연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 그냥. 저는 축구와 전혀 관심이 없지만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보이는 이 친구가 그 어딥니까? 그 우루과이 선수죠. 벤탄쿠르. 로드리고 벤탄쿠르라는 우루과이 선수인데 얘가 그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경기를 이제 하고 나서 그 어떤 팬이 와가지고 팬인가 누군지 모르겠어. 누가 와가지고 얘한테 했대요. 얘가 지금 손흥민하고 같이 토트넘에 있는 선수래요. 얘한테 손흥민 사인 좀 받아달라고 요청했나봐 누가. 손흥민 사인 받아달라고.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새끼 뭐라고 했냐면 손흥민은 그러니까 뉘앙스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손흥민한테 사인 받아도 그게 손흥민인지 알 수가 없어.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히 그 워딩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 손흥민에 대해서 그의 사촌일 수도 있다. 다들 비슷하게 생겼다. 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인 받아주는 거 사인 받아줬는데
받아준 사람이 손흥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뭐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뭐 그렇게 기분 나쁜 얘기인가? 왜냐면은 아니 외국인들 봤을 때 동양인들 비슷하게 생길 수 있잖아요. 사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넘어갔는데 이런 식의 표현이요. 유럽에서는 인종적 또 민족적 차별을 포함하고 있는 엄청나게 나쁜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거 갖고 지금 요번에 그 유럽에서 그 잉글랜드 축구 협회에서 이 벤탄쿠르한테 7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했고, 그리고 1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를 벌금으로 요번에 부과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손흥민도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았다고 해요. 본인이 이거 갖고 사과문도 올렸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유럽에서는 이 정도로 인종차별적인 언행들, 또 민족적 차별하는 것들, 집단을 갖고 차별하는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예민하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이거 함부로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이런 사례가 나와가지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네. 저는 이런 거 몰랐는데. 그리고 로이터에서는요, 이번에 인도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 다민족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그런데 사실 뭐 많은 나라들이 다민족 국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도 이번 사태가 뭐냐면 인도 마니푸르에서 지금 뭐 제목은 그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폭력 사태가 아니고 그 민족 간에 지금 붙은 거예요. 인도 마니푸르 주에서 3일 연속 민족 간 폭력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뭐 최소 1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1명 사망도 크지만 사실은 이 갈등이 지난 3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갈등이거든요. 이게 지금 마니푸르에 320만의 인구가 있는데 거기에 쿠키족 그리고 메이테이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쿠키족과 메이테이족이 굉장히 오랜 시간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가 시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지난주에 31세였던 쿠키족 여성이 불태워져 죽었대요. 근데 이거를 쿠키족 쪽에서는 이거는 메이테이족 놈들이 저지른 짓이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메이테이족 여성과 어린 아이도 최근에 살해당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서로 보복으로 민족 간에 지금 막 싸움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해외 뉴스에 굉장히 크게 나 있습니다. 인도에서 지금 이런 민족 간에 엄청난 지금 살상, 폭력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마니푸르 주 정부는 지난 토요일부터 무기한으로 지금 통행 금지를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도 11월 20일까지 전면 그 중단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가셔야지 그냥 막 다니시면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로이터 기사였습니다.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외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